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깨끗한 공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세먼지나 실내 공기의 질 등에 대한 연구나 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도 활발한데요. 이 이야기는 깨끗한 공기는 우리의 건강을 도와주지만 더럽고 오염된 공기는 건강을 해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최근 과학의 발달로 알려진 것이지만 몇 세기 전에도 이런 공기의 힘을 알았던 문학가나 철학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문학 속에 나타난 공기의 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그런 문학 작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작품인가요? 네, 우선 저 동화 알프스의 하이디라고 있죠. 네. 이걸 좀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프스에서 살던 소녀 하이디는 슬픔에 빠집니다. 이모가 하이디를 프랑크푸르트에 부유한 가정으로 데려갔기 때문인데요. 하이디는 그곳에서 그 집 딸 클라라와의 놀이동무가 됩니다. 근데 이 병약한 클라라는 휠체어에 묶인 신세입니다. 산에서 멀리 떨어지게 된 하이디는 막 그냥 절망에 빠져버렸죠.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들이마실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도시에는 산도 꽃도 눈도 그리고 폐에 가득히 들어오는 신선한 이런 공기도 없었습니다. 도시에서 살던 하이디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의사는 하이디가 치료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산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이디가 살던 산속의 공기를 다시 채워주면 공기와 함께 건강도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하죠. 산으로 돌아온 하이디는 깨끗한 공기로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책의 후반부에서 휠체어에 살고 있던 클라라도 다시 하이디를 만나서 알프스에 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요한나 스피리가 쓴 유명한 동화죠. 하이디. 이거는 1880년 처음 출간될 때부터 유럽의 산악지대 풍경 또 기후에 대한 동경을 불러일으켰던 것으로 아주 매우 유명합니다. 네, 저도 이 동화 재밌게 읽었었는데 의사가 하이디에게 약을 주지 않고 깨끗한 곳으로 가면 치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이게 참 의아했거든요. 센터장님 어떠셨습니까? 사실 이 하이디가 출간되면서 동화의 배경이 된 스위스 동부 지역은 말이죠. 네. 하이디의 이름을 따서 하이디란트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이 지역에 물을 만들어 파는 업자는 하이디의 이름을 딴 하이디란트 워터로 꽤 큰 재미를 봤다고 해요. 산의 맑고 깨끗한 공기가 건강에 매우 좋다는 인식이 퍼져나가면서 알프스에서는 이 결핵 요양시설이 많이 지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스위스의 다보스 있죠. 다보스 포럼이 네. 열리는 곳. 다보스도 바로 결핵 요양병원으로 꽤 유명한 곳이죠.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맑고 신선한 공기가 건강에 매우 좋다 이런 인식을 준 것은 하이디였네요. 사실 이런 생각들, 즉 깨끗한 공기야말로 건강과 어떻게 보면 편안함을 준다는 생각은 시인 보들레르의 그 시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들레르의 그의 시 고온에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알프스의 공기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영국에서도 나타나요. 영국의 소설가 제인 오스틴의 설득을 보면 말이죠. 주인공 헨리에타와 앤은 잉글랜드 남부 해안의 항구 컵에 자주 산책을 나갑니다. 제인 오스틴은 산의 공기뿐만 아니라 바다의 공기도 매우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소설에서 보여줍니다. 헨리에타는 바닷가의 공기가 항상 이롭고 세상의 모든 악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바닷가에서 건강을 회복한 앤을 통해서 남성의 시선에도 영향을 주는 공기의 마력으로도 또 표현을 해줍니다. 건강해진 그녀의 모습에 다른 남자들이 사랑에 빠진다는 것이죠. 네, 사실 산의 공기가 좋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닷가에 연분이 섞인 공기도 좋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닷가 공기의 그 이로움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또 엘리자베스 게스켈의 남과 북이 있습니다. 주인공 마거릿 헤일은 바닷가에서 황폐해진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아요. 비극적으로 부모를 잃은 마거릿은 바닷가로 가서 그 마을에 머무릅니다. 바다 공기와 산들바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녀는 치유가 되었고요. 또 힘을 얻은 그녀는 자신이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삶을 개척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공기의 이로움은 사실은 이 문학가들뿐만 아니고요. 철학자들에 의해서도
이야기된 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도 이런 공기의 이로움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좀 전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요, 공기 역할에서 상당히 많은 글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제 근세에 들어서 아주 유명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 있죠. 네. 그의 글에서도 주위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내면의 속도, 영혼의 신진대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인데요. 니체는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이 어디 살았는지를 좀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니체가 성공한 사람들이 선택했던 장소가 파리, 프로방스, 피렌체, 예루살렘, 아테네 등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특징이 건조한 공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니체는 바로 이런 공기가 천재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즉 맑은 하늘과 공기가 사람의 신진대사에 힘과 활력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는 나쁜 공기가 얼마나 몸에 해로운가를, 그리고 좋은 공기가 몸에 좋은 작용을 한다는 것을 정말 많이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건강이 나빴던 니체는 공기가 가진 회복력을 분명하게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 문학가나 철학가들의 생각이 요양시설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전기가 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병원과 요양원의 치료법에 공기가 포함되고 또 이 알프스 산맥의 요양원과 휴양시설이 건강한 또 여가를 위한 여행 상품으로 큰 인기를 끌기 시작을 했죠. 당시에 불치병이었던 결핵에는 맑은 공기가 최고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핵 치료법이 발달함에 따라서 의사들은 결핵의 변종에 맞춰 이상적인 야외 공기와 햇빛으로 치료를 돕는 방법을 발전을 시켜나갑니다. 알프스 요양시설은 고산지대 기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놓았어요. 그전엔 사람들은 좀 사는 다가가기 힘들고 춥고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곳이 아니라 빛과 휴식의 땅이자 귀하고 아름다운 공기를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결핵치료와 요양시설 분야의 전문가인 르네 비르낭은 요양원을 지을 때 고지대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라고 권합니다. 고지대의 공기는 가볍고 사람에게 활력을 불어넣으며 천체에서 발산되는 신비로운 힘을 가득 머금고 있다는 것이죠. 네. 현대식 병원에서도 이 깨끗한 공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 시대부터 내려오진 어떤 그런 문화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18세기 말까지 병원에 대한 인식은 환자를 그냥 격리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부터 병원은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치료하는 곳이라는 생각으로 바뀝니다. 이때부터 의학은 질병과 환자가 자리하는 병원의 이 공기죠, 대기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1854년에 지었던 파리의 라리부아지에르 병원의 경우 공기를 통제하는 수단을 만들었습니다. 병실과 환자의 위치를 병에 따라 분류를 했고요. 병원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물품을 통제를 했고요. 환자들은 신선한 햇빛과 공기에 노출되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실내 공기의 온도까지도 엄격하게 관리하기 시작을 했죠.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국 탄광에서는 겨우 30년 전인 1986년까지도 탄광에 카나리아를 매달아 놓았다고 합니다. 탄광의 독성 공기를 들이마신 카나리아가 횃대에서 떨어지면 사람들이 대피했다는 것이죠.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조차도 최근까지 이런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밖의 공기만이 아니라 직장 내 사무실, 집안의 공기 등도 우리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고 깨끗하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뉴스 소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